어머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지은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제 삶을 감시하고 제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것이요. 내가 언제 그랬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모른 척 하시죠? 현우 오빠한테는 착한 어머니인 척, 저한테는 온갖 간섭을 하시면서. 어머님, 오늘부터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정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 그 시간에만 나오실 수 있어요. 제가 항의하자 지은이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건 제 집이에요. 제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지은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세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충격적인 실화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세 김미숙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며느리 얻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 줄이야. 아들 현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40이 다 되어서야 결혼을 했지요. 며느리 지은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커리어 우먼이라고 했죠. 처음엔 저도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 싶어서요. 결혼하고 첫 1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 주었고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기만 해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처음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집안에서 설 자리를 없애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떠나면서 엄마, 지은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다녀올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은이의 표정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려는데 지은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지은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제 삶을 감시하고 제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것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었죠. 오히려 저는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항상 그렇게 모른 척 하시죠? 현우 오빠한테는 착한 어머니인 척, 저한테는 온갖 간섭을 하시면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은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저녁 제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식사도 방으로 가져다 주며 현우 오빠가 없는 동안은 각자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다음 날 제가 아침에 방문을 열려고 하자라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문이 안 열려. 화장실 좀 가야겠어. 라고 외쳤죠. 한참 후에야 지은이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정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 그 시간에만 나오실 수 있어요. 제가 항의하자 지은이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건 제 집이에요. 제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사실 그 집은 아들 현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새 출발을 위해 제 명의의 집을 팔고 더 넓은 아파트를
아들 이름으로 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방 창문에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 설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73세지만 아직 정신이 또렷했고 의사가 진단한 치매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지은아, 왜 이러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물었지만 지은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한테 전화하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누구 말을 믿을까요? 자기 아내? 아니면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들에게 저를 치매 환자로 꾸며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들이 가끔 엄마,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라고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그랬니? 라고 의아해했었는데 그것이 지은이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방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현관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현관문은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뀌어 있었고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모두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죠. 어디 가실 건가요,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은이가 스마트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어요. 좋은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치매 환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이라도 해줘. 지은이는 천천히 다가와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죽어야 현우 오빠의 재산이 온전히 제 것이 되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지은이의 눈빛에선 냉기가 느껴졌고 더 이상 예전의 그 웃는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지은이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부터요. 제가 현우 오빠와 결혼한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재산 때문이었어요. 대기업 임원이 될 사람이라니 미래가 보장된 투자였죠.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우 오빠가 효자라 쉽게 허락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요.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오빠의 재산도 어머님의 숨겨둔 재산도 모두 제 것이 될 테니까요. 내가 어떤 재산을 숨겨뒀다는 거니?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냈어요. 어머님 통장에 5억이 넘는 현금이 있다는 것도, 강남에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요. 사실 그건 제가 아들 몰래 모아둔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아들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돈이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그것마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둬두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어머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밀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치매 환자의 자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죠? 저는 그 순간 두려움보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지은이는 제게 밥과 물만 주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진 노인은 빨리 쓰러질 테니까요. 제 방은 점점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빼앗긴 지 오래였고 TV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낙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집을 비운 사이 제 방 창문 밖으로 옆집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 갇혀 있어요. 다행히 옆집 방 여사가 제 소리를 들었고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왔지만 지은이도 함께 돌아왔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님? 지은이는 평소와 같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에 갇힌 노인분이 계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지은이는 능숙하게 상황을 꾸며냈습니다. 어머님이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보호자 없이는 나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어요. 경찰관들은 지은이의 말을 듣고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저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날 가두고 있어요. 제발 확인해 보세요. 창문에 철창도 설치했잖아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창문을 살펴보더니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창문에 철창이 있습니까? 지은이는 미리 준비한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몇 번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셔서 안전을 위해 설치했어요. 전에도 한 번 넘어져서 다치신 적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권장하셨답니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신가요? 다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은이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님의 치매 진단서예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진단서가 있을 리 없는데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멀쩡해요. 내 아들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은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머님은 아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해외에 있지만요. 저희 남편 전화번호 드릴까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지금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경찰은 지은이의 말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이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영리하시네요. 하지만 이제 경찰까지 속였으니 누가 어머님 말을 믿겠어요? 이젠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제 방 문을 완전히 잠그고 창문도 가림막으로 가렸습니다. 더 이상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지은이는 제게 하얀 알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드세요. 어머님 진정제예요.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난 약 같은 거 안 먹어. 지은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드시든지 아니면 제가 억지로 먹여드리든지 선택하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약을 먹었다간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꾀를 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먹을게. 그런데 물 좀 가져다 줄래? 지은이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재빨리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약을 숨겼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와서 제가 약을 먹는 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조용히 쉬세요. 지은이가 방을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해. 그날 밤 저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도구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였죠. 오래된 옷장 뒤에서 제가 예전에 쓰던 재봉틀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어제와 같은 약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또 약을 숨기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은이가 방을 나간 사이 저는 발견한 바늘로 문 잠금 장치를 열어보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디지털 잠금 장치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은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는 척하며 플라스틱 포크를 몰래 챙겼습니다. 이것으로 창문 가림막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뜯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조금씩 작업한 끝에 작은 구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맞은편 아파트가 보였고 그곳에서 어떤 여성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제 신호를 알아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지은이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는데 여보,
아직 일주일 더 있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어머님은 걱정 마. 잘 지내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들의 출장이 연장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그날 저녁 지은이는 평소보다 더 큰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잠드는 약이에요. 잘 주무셔야 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약을 숨길 생각이었죠. 지은이가 잠시 물을 가지러 나간 사이 저는 창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맞은편 아파트에 그 여성이 또 보였습니다. 저는 약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목을 그으며 살해당할 위험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받기 그리워서. 지은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더니 약을 건넸습니다. 어서 드세요.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습니다. 지은이가 나간 후에 다시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숨겼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눈을 감고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지은이는 베개를 침대 옆에 살짝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떠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이 집에 김미숙 씨가 계십니까? 네. 왜 이러시는 거죠? 제 시어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미숙 씨를 지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요? 노인분이신데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의 긴급 접견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도감과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맞은편 여성이 정말 신고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지은이의 항의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여기 갇혀 있어요. 순간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날 가두고 있어요. 지은이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님은 치매가 있으셔서. 진정하세요. 부인, 한 경찰관이 지은이를 제지했습니다. 김미숙 씨. 창문에서 이것을 던지셨다고 맞은편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비닐봉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버린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 약이에요. 며느리가 억지로 먹이려고 했어요.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어머님 치매약이에요. 다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 약을 분석한 결과 수면제와 항정신성 약물의 과다 복용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매약이 아닙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 철창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원 진단서도 확인해보니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은이에게 권리고지를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미숙 씨,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드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귀국 중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알고 있나요? 네,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비행기 안에 계시지만 곧 도착하실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맞은편 아파트에서 중년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은인이었죠. 다음 날 아들 현우가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속은 거야. 현우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치매라고 계속 불안해하신다고 지은이가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는데 지은이가 보내준 동영상도 있었고 동영상?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은이가 엄마에게 약을 먹여서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 찍은 거였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론 현우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지은이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구속됐어요. 감금, 약물 투여,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가 많아요. 그리고 현우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지은이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과거? 네, 지은이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가 있었어요.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던 거죠. 이전 남편의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났대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은이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과 결혼해서 그 집안 재산을 노리는 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를 방해물로 여기고 제거하려 했던 거죠.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현우야. 넌 어떻게 할 거니?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사실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뭔데? 지은이가 엄마의 재산을 찾아내려고 제 사무실을 뒤지다가 제 비서가 수상하게 여겨 저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조사를 시작했죠. 그러다 맞은편 아파트 박지영 씨의 신고가 들어온 거고요. 그제서야 제가 어떻게 구출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왜 계속 해외 출장이라고 했던 거야? 지은이에게 의심을 주기 싫었어요. 사실 저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호텔에 머물면서 지은이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행동했어요. 엄마가 그런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이 일을 이겨낼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지은이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 상태로 있었고 현우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그 집에는 안 좋은 기억이 많을 테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현우야. 사실 엄마가 너에게 말 못한 게 있어. 네. 뭐예요? 엄마가 강남에 건물이 하나 있어. 그리고 통장에도 좀 있고.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응. 엄마가 너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새 출발을 위해 내 집을 팔고 더 넓은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샀잖아. 그때 남은 돈으로 조그만 건물을 하나 샀어. 나중에 필요할 때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재산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셨어야죠. 지은이가 그걸 알아내려고 얼마나. 미안해, 현우야. 엄마는 그저 너희 부부의 새 출발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비밀 없이 지내요. 엄마도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살자. 집 대신 저는 제가 소유한 건물 3층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현우는 자주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냈고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지은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여성의 증언, 약물 분석 결과,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제 방에 설치된 철창까지. 지은이는 결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날 사랑한 줄 알았는데 결국 돈밖에 모르는 남자였네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요. 재판이 끝난 후 현우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현우는 회사 동료인 수진이라는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수진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수진아, 저 어머님 때문에 현우 오빠가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저희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현우가 왜 오빠가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난 일 때문에 어머님이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은이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여성을 의심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아. 난 내가 좋아. 현우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그럼 현우에게도 그렇게 전해. 엄마는 너희를 응원한다고. 그 대화 이후 현우와 수진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이 따뜻한 축하로 가득했죠. 결혼식 날 현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정말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그래, 현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는 진심이 느껴지는 아이야. 지난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신중하게 되었고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어떤 시련도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야. 결혼 후 1년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출산일이 다가오던 날 현우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딸이구나. 축하해. 현우야, 이름은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지으렴. 엄마, 의견도 듣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새로미는 어때?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가족에게 새 출발을 가져온 아이니까. 좋네요, 엄마. 새롬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새로미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에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과거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새로미는 어느덧 활발한 5살 꼬마가 되었고, 저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고, 현우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지은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가끔 그녀에 대해 물을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 새로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 사진첩에는 옛날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새롬이 태어나기 전에 사진을 잘 안 찍어서 그래.
세로미는 금세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현우와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세롬이가 물어봤다면서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응, 사진첩에 옛날 사진이 왜 없냐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의논한 게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세롬이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세롬이가 더 크면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강한 가족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저는 그걸 세롬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그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 대화 이후 우리는 새로운 가족 사진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페이지에는 김미숙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고 제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지은이와의 시간도 조금 포함시켰죠. 그건 우리 가족 역사의 일부니까요. 세롬이가 10살이 되던 해 저는 그 사진첩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려주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세롬아,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은 계속 변하는 거야. 때로는 너무 어둡고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존재한단다. 내가 그 빛을 찾을 수 있길 바래. 세롬이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도 정말 어두운 시간이 있었지. 하지만 그때 내 아빠가 할머니의 빛이 되어줬어. 그리고 지금은 너와 내 엄마가 할머니의 빛이란다. 이제 저는 73세에서 78세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또한 가장 큰 행복도 찾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창고에 갇힌 그 무서운 경험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긴 여정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창고에 갇혔던 그 시간은 끔찍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삶이 어둡고 힘들 때가 있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처럼 말이죠.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진실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민 씨, 나는 이미 늙은 여자예요. 당신보다 15살이나 많고 게다가 당신 형님의 아내였던 사람이잖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누나를 좋아하는 건 누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하늘에서 누나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큰 상실 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세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미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혼자 마음에 담아두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씁니다. 3년 전 저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나보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도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후배인 정민 씨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보다 15살 어린 후배로 남편이 생전에 회사에서 아끼던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 모임에도 종종 참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집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몇 번이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형님의 부탁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정민 씨는 제 남편처럼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이제는 중견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는 것이 의외였지만 바쁜 일 때문에 결혼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여전히 독신으로 지내는 그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제철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아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민 씨의 방문은 고독한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자 누나,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같이 가실래요? 어느 주말 그가 불쑥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기도 해서 망설임 끝에 동행했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늘 자신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베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지내던 그에게 우리 가족은 의지할 곳이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우리는 모래사장을 거닐었습니다. 3월의 바다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문득 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누나, 혼자 지내시기 많이 외롭죠?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공허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 씨는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해질녘까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 씨와의 만남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를 만나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고 그가 연락하지 않는 날에는 초조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이 명절에 찾아와 그렇게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 67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의 빈자리를 그의 후배로 채우려 한다고 오해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는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누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년. 그것도 그의 후배와 새로운 감정을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민 씨, 나는 이미 늙은 여자예요. 당신보다 15살이나 많고
게다가 당신 형님의 아내였던 사람이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정민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누나를 좋아하는 건 누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하늘에서 누나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민 씨는 이해해 준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새롭게 피어난 사랑에 대한 기대감.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남편이 잠든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기적인가요? 당신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정민 씨가 내게 따뜻함을 주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후배가 이제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 나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의 반응이. 정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천천히, 하나씩. 누나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제게 그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산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정민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를 부른 거야. 아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아빠 후배 알지? 요즘 엄마랑 가깝게 지내고 있어.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반응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게다가 아버지 후배라니, 그건 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너무 외로웠어. 정민 씨가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행복을 원해요.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히 아버지의 후배라니.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도 줄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직접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자 씨, 그 젊은 남자는 누구요? 요즘 자주 보이던데. 매번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정민 씨는 당당했습니다. 누나,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만 알면 돼요. 정민 씨의 그런 모습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사랑은 젊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절실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감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나,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히 남편의 후배와. 정민 씨,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요? 우리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특히 내 아들은 아직도. 정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며 살고 싶지 않아요. 누나를 정식으로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물론 민수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 이야기할게요. 정민 씨의 단호한 모습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며 만나는 관계가 아닌 당당하게 서로를 지지하는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말 정민 씨는 단독으로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정민 씨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민수가 뭐라고? 정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민 씨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정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민 아저씨도 함께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요.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냉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 같기도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길 원하실 거라고. 민수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 씨도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 아저씨,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수의 진지한 말에 정민 씨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누나, 아니,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아들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친지들만 모신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67세와 52세, 15살 차이의 황혼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준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 오랜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생활과는 달랐지만 새로운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를 여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매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해외 출장도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출장이었지만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매일 전화할게요. 정민 씨는 그렇게 말하며 떠났지만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문득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전 남편과의 추억, 아들 민수가 자라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정민 씨와의 일상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한 챕터가 끝나면 다른 챕터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과 지금 정민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랑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정민 씨는 약속대로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를 생각해 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누나, 아니, 여보, 이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주얼리 숍에서 골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예쁘네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서툴지만 정성껏 아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투박한 요리 솜씨였지만 그 정성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아저씨, 해외 출장 잘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셨겠네요. 그 말에 정민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것. 정민 씨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민 아저씨, 우리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실래요? 그 말에 정민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정민 씨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민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광이구나.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떠난 후 정민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몰랐어요. 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군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보고 자라는 것도 함께 봐야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7세와 52세, 15살 차이의 황혼 로맨스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따라가 보니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설레고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희망을 놓지 마세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하고 꿈꾸고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어요. 자연세상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지혜를 나눠 드릴게요. 주변 분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